먼저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조인성이고요. 밀비스 6월 모의고사 경찰학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해설을 하기 전에요. 출제 그 포인트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기출된 지문들을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기출된 부분 외에 그 다른 논점들을 잡아서 우리가 어떻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꼼꼼하게 보고자 문제를 출제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기출된 부분이 아닌 곳에 조금 오답이 있더라도 그건 이렇게도 출제할 수 있겠구나라고 감안을 하시고 그렇게 조금 해설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1번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경찰 개념의 발달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겁니다. 자, 일단 1번 보시면 경찰 국가 시대죠. 자, 경찰 국가 시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재정, 외교, 군사, 사법 이 네 가지의 국가 목적적 행정 작용이 제외됐죠. 그리고 어떤 목적 작용만이요? 사회 목적적 작용만이 경찰의 개념으로 남게 됐죠. 자, 여러분 사회 목적적 작용은 다른 말로 내무 행정 작용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은 틀린 거 없고요. 자, 2번 영미법계에서 수사 활동은 당연히 경찰의 고유한 임무로 취급이 됐죠. 자, 이거 영미법계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자, 요거 오답으로 대륙법계라고 하면 틀리게 나온다는 것도 오답도 같이 체크해 가면서 공부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갈게요. 3번이 옳지 않은 겁니다. 자, 독일에서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2차 대전이죠. 옛날에 간부시험에 1차라고 한번 틀리게 낸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위생, 건축, 영업 등의 보안경찰 사무라고 했는데 이게 보안경찰 사무가 아니죠. 협의의 행정경찰 사무라고 하셔야 되겠죠. 협의의 행정경찰 사무를 다른 행정관청으로 이관하는 어떤 과정이요? 비경찰화 과정이죠. 그래서 이것도 예전에 비범죄화라고 해서 틀리게 나왔었어요. 자, 우리 경찰학은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죠. 방심해서 틀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포인트들을 꼼꼼하게 짚어갑시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자, 4번 심의법치국가는 법치국가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경찰 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친 사상적 배경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일반 란트법, 그 다음에 계몽주의 사상, 그리고 권력 분립주의, 자유주의, 법치주의 사상 맞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절대 군주시대, 경찰 국가시대의 왕의 엄청난 포괄적인 그런 권한에 근거해서 국민들을 통치했다면 이제 법치국가시대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주권이 성장하죠. 시민 주권이 성장해서 이러한 사상적 배경을 토대로 해서 시민권이 성장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정답은 3번 옳지 않은 거고요.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번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 정답은 2번이에요. 자, 2번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일반 행정기관에서도 경찰 기능을 담당한다고 하잖아요. 자, 일반 행정기관이에요. 자, 우리 보통 경찰기관만이 할 수 있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일단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때 경찰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행정기관이라는 조직적 측면이 아니죠. 이게 작용적 측면이라고 해야 되겠죠. 작용적 측면에서 바라본 어떤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명확하게 틀렸고요. 자, 1번 볼까요?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항상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극적 목적을 위해서 하는 작용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출에서는 우리가 여기를 적극적이라고 오답으로 출제한 적이 있어요. 이것도 주의하시고요. 자, 3번 가볼게요. 이 3번은 기존에 여러분들 기본서에 있는 지문은 아니에요. 대학 교수님의 교재에 있는 지문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내용이 괜찮아서 제가 대학 교수님 저서 거를 좀 가져왔어요. 자, 이거는 맞는 지문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원경찰인데요. 청원경찰 작용은 일단 우리 보통 경찰 기관의 작용이 아닙니다. 보통 경찰, 우리 일반 경찰이 하는 일이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로 보기 힘들어요. 하지만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느냐 그걸 따져볼 때는 일단 사회 전체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목적을 가지고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그런 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청원경찰은 뭐예요? 우리 사회를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청원주 개인의 법익을 보호하는 그런 경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이론 파트, 개념 파트에서는 대학 교수님들 저서에서 22년도 이후로 꾸준히 출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지문들은 좀 추가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갈게요. 형식적 의미의 경찰의 개념이 나왔죠? 항상 실정법상 개념이고요. 그리고 보통 경찰 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이다. 자, 틀린 거 없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3번 경찰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봅시다. 자, 경찰의 분류에 대한 건데요.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자, 1번 형식적 의미의 경찰 중에서 자, 요 표현을 조금 주의해 주세요. 자, 요거 중에서 우리 경찰 활동의 질과 내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질서경찰과 봉사경찰로 구분하는 건 맞아요. 틀린 거 없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범죄수사와 진압은 당연히 질서경찰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교통정보 제공이나 청소년 선도 등은 봉사경찰에 해당한다. 틀린 거 없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질서경찰하고 봉사경찰하고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일단 아시다시피 질서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적 작용을 의미하는 거고요. 명령 강제하는. 그리고 봉사경찰은 서비스 같은 비권력적 작용을 하는 경찰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럼 이거를 구분할 때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로 구분할 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형식적 의미는 무슨 말이에요? 보통 경찰기관이 하는 일이면 그것이 권력적 작용이든 비권력적 작용이든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서 형식적 의미로 구분할 때는 권력적 작용인 질서 경찰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찰은 비권력적 작용도 하니까 요거 봉사 경찰도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우리가 어떤 것만 해요? 사회 전체,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만을 할 때만 권력적 작용을 할 때만 실질적 의미의 경찰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로 구분을 하려면 질서경찰은 구분할 수가 있는데 봉사경찰은 구분할 수가 없게 되는 거라고요. 이런 것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문장 맞는 지문이지만 제발 맞는 지문만 딱 그 틀린 부분만 잡고 넘어가지 마시고 맞는 지문도 어떻게 출제할 수가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출이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문제 푸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표현 좀 참고로 기억해 주시고요. 1번. 자, 2번이 문제예요. 2번은 여러분들 분명히 나중에 이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진압경찰의 얘기예요. 진압경찰은 이미 발생한 그 위해의 제거나 범죄 수사를 위한 거죠. 수사를 위한 이런 경찰 작용 맞습니다. 틀린 거 없고요. 그 다음에 범죄 수사라든가 범죄의 제지. 자, 요게 틀렸네요. 확실히 틀린 거예요. 총포, 화형류 취급 제한. 요거는 예방경찰이죠. 예방경찰이죠. 자, 근데 여러분 요거를 제가 일부러 놔뒀어요. 요걸 제가 문제에서 지워버릴까 하다가 놔뒀습니다. 요 광견의 사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원래 이게 21년도 2차에 나왔거든요. 광견의 사살이라고 하는 지문이, 요 표현이.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진압경찰로 보는 견해가 많았어요. 출제 당시에는. 근데 지금에는 이제 요걸 가지고 요렇게 광견의 사살을 예방경찰과 진압경찰로 구분한다? 요런 표현은 잘 안 나올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 광견의 사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멧돼지 사살할 때도 위해를 주는 멧돼지 사살은 진압경찰이잖아요. 근데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그런 멧돼지 사살은 예방경찰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똑같이 보시면 돼요, 이제는. 그래서 일부러 제가 놔뒀어요. 확실하게 틀린 건 이게 틀렸으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건데 광견의 사살은요, 일단 사람을 공격하는 광견의 사살은 진압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만약에 문제로 출제한다면 이런 단서를 줄 거예요. 사람을 지금 현재 공격하는 것. 아니면 사람을 아직 공격하지는 않는 그런 경우라면 예방 차원에서 광견을 사살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단서를 줄 거라고요. 앞으로 출제가 된다면.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갈게요. 3권 분립사상이에요. 자, 우리 3권은 뭐가 있어요? 입법, 사법, 행정이 3권이죠? 그러나 여러분 입법 작용은 우리 경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행정과 사법으로 구분하는 게 맞겠죠. 3권 분립에 따라서. 그래서 행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맞죠? 여기 행정경찰은 뭐가 생략이 된 거죠, 앞에?
광의회라는 말이 항상 생략이 된 거죠. 광의회 행정경찰. 이건 실질적 임의 경찰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사법경찰은 형식적 임의 경찰에 해당하죠. 네, 틀린 질문은 아닙니다. 맞아요. 3번. 자, 그 다음에 4번. 고등경찰과 보통경찰의 구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수업 때 맨날 그런 얘기 하거든요. 구분하기 좋아하고 시작 좋아하는 나라는 프랑스예요. 네, 프랑스에서 최초로 유래했고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틀린 것은 2번이에요. 요 관견의 사살이란 것은 잘 주의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사례 형태로 나온다면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단독으로 관견의 사살이란 표현으로는 출제하기는 힘들어요. 네,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4번입니다. 경찰의 기본적 임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봅시다. 자, 이것도 난이도는 쉬운 문제예요. 지금 1, 2, 3번 풀어봤지만 그중에서 제일 이 4번이 쉬운 문제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 골라보죠. 자, 기억번. 경찰의 임무는 행정조직법상 경찰기관을 전제로 한 개념이기 때문에 자, 공공의 안녕과 위험에 대한 방지가 경찰의 궁극적 임무 맞고요. 자, 이제 니은번 보세요. 항상 잘 나오는 거죠. 공공의 안녕이라고 하는 것은 법질서의 불가침성, 그다음에 국가 존립, 기능의 불가침, 그다음에 개인의 법익보호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중에서 이 국가의 존립과 기능에 대한 불가침 이거 아니죠. 법질서의 불가침성이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죠. 자, 요게 제1요소입니다. 니은번 틀렸고요. 자, 디귿번 볼게요. 위험의 방지와 관련해서 위험에 대한 인식 중에서 오상위험이랍니다. 오상위험. 다른 말로 추정적 위험. 자,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상황 판단을 했죠. 자, 벌써 오상위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상황 판단을 할 때 이 사려 깊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건 일단 외관적 위험하고 위험 혐의라는 곳에서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상위험은 그냥 자동으로 틀린 거죠. 이건 보세요. 뒤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잘못 긍정한 경우.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외관적 위험이라고 했죠. 디귿번 틀렸고요. 자, 리을번 인간의 존엄성, 명예, 생명, 건강, 자유, 개인 법익뿐만 아니라 우리 사유, 재산적 가치 또는 무형의 권리도 보호 대상이죠. 리을번은 맞는 표현이고요. 자, 미음번. 자, 오늘날 거의 모든 생활 영역에 대한 법적 전면 규범화 추세. 자, 이런 표현. 자, 이제 아실 거예요. 예전에는 공공 질서로 해결할 수 있었던 분야를 우리가 어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법으로 점차 강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으로 성문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법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분야가 늘어나게 되니까 당연히 예전처럼 공공 질서로 해결할 수 있었던 분야는 증가되는 게 아니라 축소되겠죠. 자, 뭐 이론 수업 들으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5번으로 갑시다. 자, 5번 경찰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보는 거예요. 자, 일단 가장 옳은 것이에요. 옳은 것. 자, 1번이 일단 옳은 건데요. 항상 재판장은 법정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땐 요거 포인트죠.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누구한테요? 서장에게요. 서장과 재판장이 거의 급이 같아요. 그래서 의장은 정부에도 요청하고 재판장은 서장에게. 그리고 파견을 요구할 수 있겠고요. 자, 파견된 경찰 공무원은 법정 내외의 질서 유지. 여기가 또 포인트네요. 그리고 누구의 지위요? 재판장의 지위를 받는 겁니다. 자, 이거 맨날 오답으로 서장으로 틀리게 되죠. 이건 법정의 내에서만 이렇게 틀리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개정 전에만 이런 식으로 나오면 또 틀린 질문이 될 수 있어요. 자, 1번 확실히 맞고요. 자, 2번 인적 관할이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협의의 경찰권이 아니라 여기가 광의의 경찰권이죠. 여기를 광의회라는 표현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협의의 경찰권은 뭐 이론 때 제가 다 설명드리니까요. 자, 3번 지금 여러분들 그 모의고사에는 여기 인적 관할이라는 표현을 제가 넣어놨거든요. 자, 근데 PPT에는 이게 빠져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인적 관할은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인적 범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국가의 일반 통치권에 그렇죠? 일반 통치권이죠. 항상 복종하는 모든 국민이 경찰권의 대상이 된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는 국민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사람이라고 표현해야지 정확해요. 왜 그러냐면 국민이라고 해버리면 여러분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는 대상이 대한민국 국민만 해당이 돼요. 외국인한테는 경찰권을 발동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람으로고 이렇게 수정해 주시고요. 아직 요건 기출되진 않았지만 이것도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자, 그런 측면에서 3번을 한번 출제해 봤고요. 자, 4번 보시죠. 자, 4번. 원칙적으로 외교사절의 공간이나 개인주택, 당연히 승용차, 보트, 비행기 있죠? 이런 거 다 불가침 대상입니다. 그래서 외교사절에 동의 없이 출입할 수 없고요. 자, 여기까지는 국제법상 인정이 되는 겁니다. 국제법상 인정이 되고요. 요 뒤에 화재나 전염병, 이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도 동의 없이 들어갈 수 있다. 아니죠. 이 경우에는 동의가 없어도 들어갈 수가 있죠. 요거는 국제법상이 아니라 국제관례상 인정이 되고 있어요. 여기까지도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죠. 자, 6번. 인권 존중주의와 관련돼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봅시다. 자, 일단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건데요. 자, 1번 보세요. 청장은 국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서 인권 정책의 기본 계획이에요. 자, 일단 기본 계획은 여러분들 제가 수업 때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요거 암기할 때 이렇게 외우기도 합니다. 기본 계획은 5년, 그 다음에 종합 계획은 3년, 그리고 그냥 교육 계획은 매년, 이렇게 해서 5기 3종 매교 이렇게 암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앞부분에 주어들을 좀 잘 챙기셔야 돼요. 자, 여기 다 경찰청장이에요. 여긴 경찰청장이고, 여기 매교 있죠? 매년 교육 계획, 요거는 이제 경찰 관서의 장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잘 챙겨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일단 기본 계획이니까 5년 맞아요. 5년 맞고요. 그리고 청장 맞습니다. 자, 2번. 관서회장은 매년, 그렇죠. 매년 교육 계획입니다. 교육 계획. 그래서 여긴 관서회장도 잘 챙겨주시고. 자, 3번 보세요. 경찰관 등에게 실시하는 인권 교육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 여기 그렇죠. 여기도 하나 포인트 잡으셔야 돼요. 경찰청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뭘요? 인권교육협의회를요. 자, 그리고 뒤에 협의회는 10명 이상 20명 이하. 요거 이제 최근에 추가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조금 지문 그대로 좀 정리를 잘 해주세요. 맞는 지문이요. 그래서 요 포인트 2개 좀 잘 생각해 주십시오. 자, 4번이 틀렸어요. 자, 4번. 경찰청하고 시도청, 경찰서의 인권업무 담당 부서장. 자, 이 부서장은 인권 영향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집회시위 현장 점검단이에요. 자, 점검단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예요. 자, 우리 대부분 위원회는 둔다, 설치하여야 한다가 원칙이고요.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둘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무슨 위원회냐면 내부적인 위원회들이에요. 내부적인 위원회들은 꼭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감사나 감찰과 같은 주로 내부적인 그런 규정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조문들에서 나와요. 뭐 감찰 처분 심의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데는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둘 수 있다. 이것도 그런 의미예요. 집회 시위 현장 점검단이죠. 내부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점검단이다 생각하시고요. 여기 경찰서도 하나 주의해 주세요. 이것도 자, 넘어가겠습니다. 4번이 틀렸어요. 자, 7번 볼게요. 자, 이번에도 경찰 전문 직업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봅시다. 자, 여기 옳지 않은 거죠. 난이도 표시는 여러분 해설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1번 경찰의 높은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죠. 미국 경찰의 아버지 오거스트 볼머가 전문 직업화 운동을 추진했고요. 자, 2번이 틀린 거예요. 전문 직업화의 문제점은 우리가 부권주의도 있었고 소외도 있었고 차별도 있었잖아요. 자, 그것 중에서 사회복지정책 공무원이 복지정책 결정하면서 이거죠. 정부의 기본 방침을 고려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속한 그런 복지부 입장만 고려해서 이게 뭐예요? 자신이 속한 파트의 국지적 그런 입장만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부권주의가 아니라 소외에 대한 설명이에요. 소외에 대한 설명.
부권주의는 뭡니까? 부권주의는 일방적 지식에 근거해서 일방적이고 뭐 우월한 뭐 이런 지식에 근거해서 상대방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부권주의잖아요.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자, 3번 직업화의 문제점 중에서 그들의 힘을 때때로 공익보단 그래요. 사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 있죠. 맞고요. 근데 요즘 최근에는 반대로 나오고 있죠. 공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경우 이건 문제점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전문 직업화의 문제점 중에서 차별 나왔죠. 여러분 차별은 자 차단하는 거잖아요. 접근을 차단하는 것. 우리 순경 그쵸? 채용 때 대졸자로 채용 기회를 제한하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 가난한 사람이 전문가가 되는 기회를 상실하는 것 이런 것들이 차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맞고요. 4번. 자, 그래서 이제 8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8번은 하이덴하이머의 부정부패에 대한 개념 정의예요. 역시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봅시다. 적절하지 않은 거죠? 자, 일단 1번 재경부 장관 갑이에요. 평소 경기가 밑바닥이죠? 근데 기업활동 위축이 될 테니까 살아나고 있다 거짓말했죠? 선의의 거짓말로서 백색 부패 맞습니다. 맞고요. 자, 2번 경찰관은 호의 표시나 선물로 떡값이죠. 떡값. 여러분 떡값도 그렇고요. 정치권에 대한 후원금도 그렇고요. 만약에 같은 편에서는 이거는 그냥 별거 아니다. 아니다. 반대쪽에서는 이거는 뇌물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흑색이 아니라 회색 부패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봐야 되겠죠. 자, 3번 공익중심적 정의예요. 자, 이거는 뭐 당연히 어디 있습니까? 이 포인트 잡으시면 되겠죠. 공중의 이익, 공익입니다. 공익. 앞에 요거 주의해야 됩니다. 관직이라고 나와서 관직 중심적 정의로 가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시장 중심적 정의. 자, 시장에서는 뭐가 형성이 되죠? 가격이 형성됩니다.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가격. 그렇죠? 맞습니다. 시장 중심적 정의. 자, 넘어갈게요. 자, 넘기시면 이제 9번입니다. 9번. 자, 이번에 이제 적절한 것을 골라봅니다. 적절한 거. 자, 이게 청탁금지법은 사례 형태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끔 이제 사례 형태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자, 1번 볼게요. A 경찰관은 직무와 관련 없이 일단 B한테요. 2025년 포인트는 이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직무와 관련이 없이 일단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10원 한 장 받으면 안 돼요. 근데 일단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우리가 조문에서 배웠지만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거 받으면 안 된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매 회계연도 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밑으로는 받아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2025년도 한 해에 매 회에 얼마 받았죠? 100만 원씩, 1회에 100만 원씩 몇 회요? 3회에 걸쳐서 얼마 받았어요? 300만 원 받았죠? 자, 요거는 위반한 건 아닙니다. 직무와 상관없이 그렇죠? 그 밑으로는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여기 100만 원 초과한 거 아니잖아요.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았죠? 여기도 300을 초과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맞고요. 자, 2, 3, 4번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출 자주 되던 부분이 아니에요. 요거 이제 예상입니다. 보시고요. 잘 보시는데 자, 일단 공직자 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땐 2번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건 이제 기출로 잡는 논점들이니까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요. 그 다음에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돼요.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됩니다. 자, 요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거절이에요. 거절. 자, 지금 부정청탁임을 알리고요. 처음에 거절하는 겁니다. 1거절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명확히 거절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한번 한다면 그때는 이제 신고하는 거예요. 서면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느낌이 안 오시면 1거절, 2신고 이렇게 암기하세요. 처음엔 거절하시고 두 번째 신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틀린 지문이에요. 신고가 아니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셔야 됩니다. 자, 3번. 소속 기관장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엔 그 청탁에 대한 신고 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대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계속 놔두면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뒤에 보세요. 이 공직자 등에 대해서 직무 참여를 일시 중지하고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고 전부하고요. 결론은 청탁금지법에서는 재배정 조치는 없어요. 자, 이쪽에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론 때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청탁금지법상에서는요. 이 직무수행을 관련해서 지장이 있을 때 하는 것들이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직무수행을 일시 중지시키거나 두 번째는 대리자를 지정을 합니다. 세 번째는 전보 조치를 하는 것. 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청탁금지법에서는 중, 대, 전 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청탁금지법에서는 얘네는 전부 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보시고요. 자, 근데 요거랑 비교해야 될 게 뭐냐면 이해충돌방지법이에요. 이충방이에요. 이해충돌방지법. 똑같습니다. 첫 번째 중지, 두 번째 대리자 지정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전보 조치. 근데 여기가 하나가 더 있어요. 직무에 재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예요.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은 할 수 있다라고 끝나지 않고 하여야 한다.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청탁금지법상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요 세 가지만 기억하셔야 되겠죠? 중, 대, 전. 그리고 할 수 있다까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요건 나오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4번 보시죠. 소속 기관장은 3에도 불구하고, 요 3번에도 불구하고요.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든가 경제발전. 자, 이런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이유로 직무 수행 필요성이 더 큰 경우에는 그 공직자한테 계속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우리가 경찰학에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나오면 거의 다 맞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는 법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익증진을 이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익증진. 여기도 바꿔낼 수가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어서 여러분 참고로 보시라고 낸 거예요. 그래서 2번, 3번, 4번 지문들은요. 좀 꼼꼼하게 잘 봐주세요. 기존에 자주 출제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자, 일단 9번은 1번이 맞습니다. 자, 10번 이번에는 이해충돌방지법 8조 조문을 그대로 가져왔고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일단 답은 3번이에요. 이건 비영리는 해당하지 않아요. 영리 행위만 해당합니다. 자, 일단 그럼 1번부터 보죠. 자, 일단 우리가 이해충돌방지법을 갈 때 항상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게 일단 신고는 대부분 14일 신고 그리고 30일 제출 이걸 머릿속에다가 일단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자, 대부분 2년입니다. 근데 3년 나오는 게 있죠.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직무상 비밀과 관련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말하는 8조의 고위공직자의 민간 활동 내역 제출하는 게 있습니다. 요 두 가지가 3년이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2년이에요. 뭐 사적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조문 거의 다 2년이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비고할 때 고가 요거잖아요. 그래서 3년. 그리고 제출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30일.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항상 여기도 임기를 개시한 날이죠. 자, 포인트 다 잡으셔야 되겠고요. 자, 뭐 2번 요거 틀린 거 잡았고요. 자, 3번은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 틀리게 되지 않아요. 업무 활동 내역을 보관 관리해야 되겠고 자,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 활동 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여러분 공개해야 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해야 되니까 요건 좀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이죠. 자, 넘어갈게요. 자, 11번은 뭐 많이 풀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은 이제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이 사회 과정 원인론하고 사회 구조 원인론을 의외로 또 잘 구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과정 원인론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봅시다. 자, 일단 1번은 보시면 이게 뭐예요? 포인트가 이거죠. 빈민가로 이사한 거죠. 이 빈민가가 뭐 하는 곳이에요? 사회가 해체된 곳이죠. 사회 해체론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사회 해체론은 당연히 뭐예요? 사회 구조 원인론에 해당하는 거고요. 2번, 3번, 4번이 이제 사회 과정 원인론이에요. 자, 2번은 뭐 알잖아요. 학교 일진 얘네들 뭐예요? 나쁜 학생들과 접촉하고 교제함으로써 그렇죠. 얘도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차별적 접촉 이론에 대한 얘기고요. 차별적 접촉 이론은 과정 원인론이죠. 과정 이론이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뭡니까?
영상물 나왔네요. 폭력 영상물. 영상물 보고 따라하는 거 있죠? 자, 이게 뭐예요? 차별적 시리즈 중에 차별적 동일시 이론이죠. 자, 이것도 과정 이론에 속하는 거잖아요. 우리 차별적 시리즈는 대부분 다 과정 원인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마지막 딱 봐도 아시죠? 이건 낙인 이론이죠. 형사처벌 대신에 어떻게 하는 거죠? 기회 제공하잖아요. 봉사기회. 자, 낙인 이론은 당연히 뭡니까? 과정 이론에 속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자, 그 다음 이제 12번은 셉테드예요. 셉테드. 자, 셉테드는 여러분 뭐 몰라서 틀리는 건 아닐 것 같고 문장이 조금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집중력을 잃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잘 보셔야 되겠죠. 자, 일단 적절한 걸 고르는 거니까 1번이 적절하대요. 자, 살펴봅시다. 활동성이 활성화하죠. 자, 쭉 나오고요. 유대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뭐 공공장소를 설치해서 그렇죠. 거리에 눈을 많이 만들어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자, 일단 놀이터 공원 설치. 그렇죠. 사람들 많이 거리에 눈이 많아지고요. 벤치와 정자 이런 거 많이 만들면 거리에 눈이 많아지겠죠. 사람들이 많아지고 자, 치안이 잘 유지될 겁니다. 틀린 건 없어요. 그래서 1번이 맞고요. 자, 2번 영역성의 강화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일정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접근을 유도하거나 그 다음에 출입을 통제하는 거죠. 접근을 통제하고요. 그래서 이 접근이라는 표현 나오고요. 접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증대시켜서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죠. 막는 거 있잖아요. 출입구를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통행로를 설계하고. 자, 근데 요거는 아니죠. 울타리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건 이거 왜 만들어요? 영역성을 강화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영역성의 강화가 아니라 자연적 접근 통제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2번 틀린 겁니다. 요거는 영역성의 강화의 사례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 3번에 유지관리 나옵니다. 유지관리. 자, 뭐 시설물이나 공공장소의 기능을 처음 설계된 대로 이렇게 뭐 의도한 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거죠. 관리. 자, 그리고 이 장기적이고 지속적 효과를 유지하는 것으로서 청결 유지, 파손 시 즉시 보수 맞아요. 요거는 다 유지 관리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뒤가 요게 틀린 거죠. 요걸 이제 그 모의고사에서는 제가 수정했는데 여기 오타입니다. 증대예요. 증대. 증대를 예로 들 수 있다. 체육시설 접근성 이용 증대.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우리가 활동성의 활성화의 예죠. 이것도 거리의 눈을 많이 만드는 거죠. 뒤가 틀린 거고요. 자, 4번 봅시다. 자연적 접근 통제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이 설계 시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하는 거죠. 자, 요거 표현 나오니까 일단 자연적 접근 통제라고 하지 마시고 요거는 뭡니까? 자연적 감시라고 해야 되겠네요. 자연적 감시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시권 최대 확보하고 감시 기능 확대하고요. 자, 그리고 이런 가시권 확대를 위한 건물의 배치. 그렇죠. 건물의 배치 잘 해야 되겠고 조명, 조경의 관리가 아니죠. 여기는 설치라는 표현. 이게 바로 자연적 감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일단 맞는 거는 아까 1번이었죠. 자, 이렇게 답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13번은요. 쉬운 문제예요. 난이도 별 하나짜리입니다. 자,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다시피 기억번은 차이력 경무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차이력 경무관 어떤 분이에요? 빨치산 토벌작전에 그렇죠. 공을 세우셨고 호국경찰의 표상이면서 고래 화엄사 같은 그렇죠. 문화재 보호하신 문화경찰이고요. 또 인본경찰이기도 하시고 전부 다 들어가죠. 근데 여기는 그 말들은 제가 최대한 뺐고요. 충주 서장이고 충주 직업학교 이런 거 설립하셨어요.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니은번 부천 남부서 김학재 경사입니다. 강도강간 피해 신고받고요. 출동하셨는데 다치셨는데도 끝까지 격투를 벌이셔서 범인 잡는 데 기여하신 분이죠. 김학재 경사에 대한 표현 맞습니다. 그래서 제 책에는 예전부터 놔뒀어요.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제 책에. 자, 13번은 어려운 거 아니고요. 자, 1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4번은 이제 우리 비교 경찰이죠. 외국 경찰인데 제가 일부러 이걸 좀 출제해 봤습니다. 영국 경찰 아버지인 로버트 필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그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거거든요. 자,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잘 생각하셔야 돼. 자, 일단 1번은 범죄 발생 사항은 반드시 전파돼야 된다. 이거 맞는 거예요. 맞는데 반드시 전파돼야 되는 건 맞는데 오답으로 나왔던 게 있었죠? 모방 범죄를 위해서 유출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오답으로 나오죠? 틀린 질문이고요. 자, 2번. 시민의 협력을 확보한대요. 그럼 여러분 시민이 협력을 잘해주면 경찰이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는 필요성은 당연히 감소하겠죠. 그래서 증가 아닙니다, 이거. 일단 1번, 2번 다 맞아요.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3번이 틀렸다는 거예요, 3번이. 자, 그럴싸하죠. 경찰서는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서 시내 중심지를 피해서 외곽에 위치해야 된다?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시내 중심지에 위치해야 됩니다, 위치. 우리 동작경찰서도 노량진 한복판에 있잖아요. 그거 왜 시내에 위치해야 돼요? 주민의 접근이 용이해야 되기 때문에. 응? 주민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시내에 위치해야 됩니다. 외곽에 위치하면 안 되겠고요. 자, 4번은 뭐 보신 지문일 거예요. 범죄의 효율성, 경찰의 효율성은 무질서 감소나 부재로 판단되는 것이고요. 진압하는 가시적인 모습으로 인정받는 건 아니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5번이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요. 뭐, 내용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쉬울 거예요. 결국엔 이거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읽어봅시다, 일단. 다음 사례를 읽고 여기 들어갈 조리의 원칙을 보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죠. 자, 갑이 원산지 표기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3개월 이내에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할 수 있다라는 건 무슨 표현? 자, 재량이란 거죠. 재량사항이라고 하는 거네요. 재량사항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규정에 따라 모두 동일한 조건 하에서 1월에 1회 위반한 이 사람에게 1개월의 영업정지 때렸어요. 법을 위반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똑같은 조건에서 역시 1회 위반한 B에게는 2개월의 영업정지를 때렸어요. 법을 위반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5월에요. 1회 위반자에게 3개월의 영업정지를 때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법을 위반한 건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 B와 C는 이 평등의 원칙하고요. 그 다음에 신뢰보호 원칙을 근거로 해서 이 원칙의 위반을 주장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쪽에 한번 볼까요? 자, 그럼 A한테 방금 아까 뭐라 그랬죠? 요거 1회 위반했는데, 전부 1회 위반했는데 얘한테는 1개월 때리고요. B 위반했는데 얘한테는 2개월 때리고요. 그리고 C한테는 3개월을 때렸죠? 자, 어쨌든 이거는 법을 위반한 건 아닙니다. 자, 요 행위는 무슨 행위들이죠? 적법한 행위들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D라는 사람한테 4개월의 영업정지를 때렸다는 것은 요건 이제 예외적으로 뭐가 되겠어요? 요건 3개월의 이내에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위반해서 요건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갑이라고 하는 공무원의 이런 처분은 일단 적법한 거예요. 적법한 거지만 요렇게 하다 보면 어때요? 동일한 조건, 1회 위반한 사람들한테 각기 다르게 처벌하면 B하고 C는 열받아서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주장하겠어요? B하고 C는. 야, A를 봐라. 절대 똑같은 조건 위반했는데 평등하지 않다. 그리고 나는 A한테 네가 1개월을 때렸으니까 나도 1개월 영업정지 먹을 거로 신뢰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 평등의 원칙하고 신뢰보호에 맞지 않다. 이걸 주장함으로써 자기가 정한, 그렇죠? 이 기준에 자기가 구속되는 자기 구속의 원칙의 위반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그럼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계속 재량 사항으로서 법을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처분하게 되면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 형평에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뭘 만들어요? 자, 내부적인 기준, 규칙을 정할 수밖에 없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재량 사항에 대해서 정하는 기준이자 규칙. 이걸 재량 준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회 위반자한테는 내부적으로 정해야죠. 1개월, 2회 위반자한테는 2개월, 3회 위반자한테는 3개월.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딱 정하는 거예요. 딱 정해놓는 겁니다. 이렇게 기준에 따라서 하게 되면 자,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앞으로 이 기준에 따라 역시 어떻게 되는 거죠? A라는 사람한테도
1회 위반하면 1개월을 때리게 되는 것이겠고 B라는 사람한테도 역시 1개월을 때리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 하나하나씩 읽어보면서 추가로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1번. 평등의 원칙에서 파생됐다. 맞죠? 그렇죠. 자기구속이라는 것은. 그리고 행정관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이거잖아요. 적법한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 위법한 경우에는 여러분 이거 자기구속이 안 되죠. 4개월 이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E라는 사람한테 D한테 4개월 때렸으니까 E한테도 4개월 때리고 이러면 안 되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법한 경우는 아니고 적법한 경우에만 적용이 되겠고 위법한 경우에는 자기구속을 당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따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1번은 뭐 맞고요. 자, 2번. 이 원칙이 적용될 때 기존의 행정관행과 다른 처분은 당연히 위법하죠. 그렇죠? 기존의 행정관행들과 다른 처분은 위법한 겁니다. 자, 그리고 3번. 미 사례에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서 기준 정한다 그랬죠? 아까 얘기했던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 그게 뭐라고요? 재량 준칙입니다. 재량 준칙을 정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공표된 것만으로 이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이게 틀린 겁니다. 여러분 공표가 된 것만으로는 이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방금 제가 얘기했죠. 이 재량 준칙을 공표만 한 것으로는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A라는 사람한테 적용한 선례가 존재해야 돼요. 이 선례가 존재를 해야 되고 관행이 존재해야 됩니다. 국민한테 적용되는 관행이 성립하고 바로 이 선례가 존재를 해야 B라는 사람이 A한테 적용했던 것을 보고 평등하지 않다, 신뢰보호 위반이다 주장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A라는 사람은요, 앞선 선례가 없잖아요. 선례가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 구속의 원칙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주의하세요. 공표된 것만으로는 적용될 수 없고요. 뭐가 있어야 돼요? 관행이 성립을 하고요. 기존의 A처럼 앞서서 국민에게 적용됐던 관행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선례가 존재를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존재해야지만 자기 구속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런 A한테는요. 앞에 선례가 없기 때문에 적용될 수가 없어요. 틀린 겁니다. 자, 그리고 4번은 쉽죠? 재량행위 영역에서만 인정되고 기속행위 영역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3번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구속의 원칙하고 재량 준칙을 이제 한 번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례 형태의 문제니까요. 조금 복습하실 때 잘 좀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6번부터는 좀 간단해요. 법조문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20번까지 하고 조금 끊어서 가겠습니다. 자,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자, 일단 1번 보시면 국가경찰사무 외에죠. 자, 맨날 이거 오답으로 나오는 게 관련하여 이렇게 오답으로 나오죠. 틀렸고요. 이건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이고요.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업무 법조 요청에 대한 사안, 요거 심의 의결 거쳐야 되죠. 그래서 심의 의결 기관이란 뜻이고요. 국가경찰위원회는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린 거 없고요. 자, 2번. 행정안전부 장관은 1번에 따라 심의 의결된 내용이 자, 요게 틀린 거예요. 위법이란 표현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법령에 위반되거나 위법이 아니라요. 요게 맞는 거예요.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는 제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도 자경위에서도 그런 표현 나오죠. 우리 시도지사. 시도 자경위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시도지사잖아요. 시도지사는 의결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의를 요구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시도 자경위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이 없는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할 때 그때만 그쵸? 제의를 요구할 수 있었죠. 마찬가지예요. 여기 국가경찰위원회잖아요. 행안부 장관 관련 있는 사람 아니에요. 관련 있는 사람이 적정하지 않다. 마음에 안 든다. 다시 결정하라고 제의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도 하나 조금 잘 기억해 두시고 여기는 아직 이렇게 출제는 안 했으니까요. 자, 3번 당연하죠. 국가경찰행정이죠. 국가경찰위원회니까. 그래서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 두는 거죠.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두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이론 때 잠깐 한 것 같은데 국경위는 행안부에 두는 거죠. 행정안전부에 두고요. 그리고 청장은요. 경찰청장은 사람이니까 행정안전부 장관. 저 사람한테 둔다. 헷갈리면 안 될 것 같고요.
자, 4번은 위원 중 2명이죠. 최소 인원수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겠고요. 이거는 당연히 국가경찰위원회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시도자경위에는 이런 거 없고요. 자, 그 다음에 특정 성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우리 경찰위원회에서는 항상 성비와 관련해서는 노력 빠지면 안 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2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최근에는 이제 그 국자법 부를 때요. 주로 국가경찰위원회하고 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분, 공통점이나 뭐 차이점 이런 거 묻는 문제가 좀 나오더라고요. 자, 일단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4번이에요. 1, 2, 3번은 이거는 공통사항입니다. 주로 1번, 2번은 얘네들은 뭐 하는 애들이에요? 1번, 2번은 정치적 중립이 안 되는 애들이죠. 그리고 3번은 얘는 아직까지 공무원 퇴직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공무원의 사고방식,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자, 그리고 뭐 다 아시죠? 이탈한 날부터 3년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리고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3년이고. 아니한 잘 체크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퇴직한 날이죠. 이탈한 날이고요. 다음 날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전부 다. 자, 그리고 3번. 자, 대부분 기억자 들어가는 거죠. 경검, 국, 군. 자, 대부분 기억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뭐 소방관, 판사 이런 거 나오면 안 되고요. 역시 퇴직한 날부터 3년 지나지 아니한 사람. 4번만이 뭐죠? 바로 시도자경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회 결격 사유죠.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 공무원 중에서 이 조교수는 제외해야 되죠. 임용 요건인 조교수는 제외해야 되고요. 이런 사람들로서 자, 여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렇죠. 요거는 이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여기만 적용되는, 그렇죠? 여기에만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이제 18번 문제는 시도자경위의 소관사무에 대한 내용인데, 자, 일단 1번 국가경찰사무하고 자치경찰사무의 협력 조정과 관련해서 여러분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자경위가 하는 거니까 이 국가경찰사무는 누가 해요? 경찰청장이 하는 거니까 당연히 경찰청장과 협의해야 되겠죠. 이거 시도청장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자, 뭐 그다음에 이제 2번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사기 진작 요거 업무 맞고요. 그다음에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협력 조정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맞는 겁니다. 자, 4번은 보라고 일부러 제가 오답으로 출제했어요.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요. 징계가 아니에요. 징계가 아니라 징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징계 요구.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자, 19번 볼게요. 행정권한 위임 위탁 규정. 자, 요거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우리가 조금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일단 1번 보시면 적절한 걸 고르는 건데 행정기관장은 여러 가지 이런 사무 있죠.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자,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가 직접 시행해야 될 사무를 포함하는 게 아니죠. 제외해야죠. 자, 여러분 위임이나 위탁은 뭡니까? 포인트가 전부나 주요 부분을 위임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하는 가장 중요한 건 위임하면 안 되죠. 그래서 직접 해야 되는 건 제외하고 나머지 그 권한을 보조기관, 하급행정기관에 위임을 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틀린 겁니다. 1번은. 자, 2번. 행정기관장은 이런 거 할 때, 자, 위임 위탁한 후가 아니죠. 위임 위탁하기 전에 미리 여러 가지 교육하고요. 그 다음에 지침 통보하고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3번 볼게요. 수임 수탁사무 처리에 관한 책임은 당연히 수임 수탁기관에 있죠. 맞아요. 책임까지 같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제 요것도 맞는 질문이긴 한데 요 부분을 조금 잘 이제 정리합시다. 위임 및 위탁기관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예전에는 요게 이제 위임 위탁기관장이었어요. 위임 및 해설에 있을 텐데요. 위탁기관의 장이었는데 이제 이 장이란 표현이 개정돼서 그냥 위임 및 위탁기관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8조 1항의 내용일 거예요. 아마 3월 25일분가 그때 이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위임 및 위탁기관이라고 표현해야 맞는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자, 여기 지휘감독 당연히 가능하죠. 원래 내일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잘 하는지 살펴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켜야 한다가 아니죠? 시킬 수가 있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 부당도 잘 챙기시고 위법한 경우에만이 아니라 부당한 경우에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20번까지 하고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자, 이제 20번 문제 보시면 경찰 공무원 임용령입니다. 자, 임용권 위임에 대한 건데요. 뭐 임용권의 위임에 대한 사항은 여러분들 다 기본 이론 통해서 아실 테니까 자, 문제만 바로 볼게요. 시도청장하고 경찰서장은 지구대장, 파출소장 보직할 때 자, 여기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의견 듣는 건 맞아요. 시도자경위의 의견을 자, 여기 자, 사전에 들을 수 있다가 아니죠. 자, 들어야 한다가 맞겠죠? 이렇게 수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2번. 청장은 국수본부장한테 우리 수사에 관련된 사무를 그렇죠?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죠. 근데 그 국가수사본부 안에서의 일단 계급, 경정 맞고요. 근데 임용권 아니죠. 전복권 가지죠. 전복권. 자, 어렵지 않고요. 자, 3번 맞죠? 경감, 경위를 신규 채용하거나 또는 경위, 경사를 승진시킬 때죠. 이때는 청장의 승인 맞습니다. 3번 맞고요. 자, 4번.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임용권 행사하는 경우엔 자, 여기 보세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요.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으라고 돼 있는데 아니, 시도지사는 경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인데 뭐 이 사람의 추천을 받을 필요 뭐 있어요. 기왕에 추천을 받고 도움을 받으려면 경찰 조직에 대해서 아는 시도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4번도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맞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어서 21번부터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는 임용심사위원회예요. 그래서 우리 그 임용심사위원회는 예전에 이제 이 정규자가 있었죠. 네, 정규자가 있었는데 정규 임용심사위원회였는데 정규자 빠졌고요. 그래서 이제는 임용심사위원회다. 자, 그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골라봅시다. 자,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죠. 맞네요. 그렇죠? 5명 이상 7명 이하. 자, 그리고요. 2번 위원은 가장 높은 계급의 경찰 공무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계급이 높은 공무원이 둘 이상일 때는 먼저 승진 임용된 거죠. 항상 우리 계급순, 그 다음에 짬밥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3번 위원은 소속 경위가 아니라 여기가 경감이 돼야 되겠죠. 경감 이상의 경찰 공무원 중에서 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당연히 나보다는 상위 계급자여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3번이 틀렸고요. 자, 4번 우리 의결 정족수 제적위원 3분의 2, 그 다음에 출석위원 과반수. 그렇죠? 맞고요. 우리 그 대표적으로 제적위원 3분의 2, 그 다음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위원회 두 가지죠. 소청심사위원회하고 여기 임용심사위 요 두 가지 있습니다. 자, 암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22번. 경찰 공무원의 의무 중에서 근거 법률이 다른 거 하나를 골라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장 형태로 구성을 했죠, 제가. 자, 다른 겁니다. 자, 1번. 취임할 때 소속 기관장 앞에서, 그렇죠? 기관장 앞에서 선서하라고 돼 있죠. 근데 예외적으로 불가피하다면 취임 후 선서하게 할 수 있다. 자, 선서 의무죠. 선서 의무는 우리가 국가공무원법상에 규정된 의무고요.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일반 의무에 속하겠죠. 자, 2번.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자, 복종 의무 얘기하고 있고요. 복종 의무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직무상 의무죠. 직무상 의무가 됩니다. 자, 3번. 퇴직 후에도, 재직 중 물론 퇴직 후에도 비밀을 엄수해야 되겠죠. 뭐 이런 게 포인트 아니겠어요? 자, 비밀 엄수 의무니까. 비밀 엄수 의무니까. 자, 요거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신분상 의무죠. 자, 그럼 1, 2, 3번 똑같으니까 답은 당연히 4번이 될 거예요. 자, 4번은 뭡니까? 자, 일단 정당한 사유가 없이 근무지에서 자기 마음대로 진출, 퇴각, 이탈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뭐예요? 지휘권 남용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휘권 남용 금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휘권 남용 금지 의무는 뭐예요? 자, 어디에 있죠?
우리 경찰 공무원법상의 의무죠. 경찰 공무원법상의 의무이면서 직무상 의무죠. 그래서 이 4번이 근거 법률이 다른 거네요. 자,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이제 23번. 징계와 관련된 사례예요. 자, 근데 사례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니까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거죠. 자, 일단 노량경찰서장 A입니다. A가 B 경사에 징계 사유를 발견했죠. 소속 기관장인 당연히 A가 징계 사유를 발견하고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을 해서 지체 없이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이에 B는 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해서 중징계 받았죠. 정직에 해당하는 처분 받았어요.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볼게요. 지금 노량경찰서장이 직접 자기 소속 그 B 경사의 징계 사유를 발견했으니까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에 징계를 요구하는 건데 지금 1번처럼 A가 징계 사유를 누구요? 다른 기관장, 명량경찰서장이라는 이런 다른 기관장으로부터 통보받았죠. 자, 통보받았다는 건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일단은 기간을 지체 없이는 할 수 없고 알아볼 시간이 필요하니까 30일 내에 관할 징계위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됩니다. 틀린 거 없고요. 자, 2번. 1번에 따라 징계 사유를 통지받은 A, 노량경찰서장은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를 징계 사유를 통지한 누구요? 명령경찰서장한테 회답을 해줘야 되죠. 맞습니다. 자, 3번. 징계 처분을 받은 B가요. 억울하잖아요. 그 처분에 불복을 합니다. 불복. 그러면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이게 기준이죠. 언제요? 30일 내에 소청심사 청구가 가능하죠. 자, 근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소송은요. 소송을 갈 때 소청심사위원회 심사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가 없잖아요. 자, 이걸 우리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맞는 내용입니다. 3번. 자, 이제 4번이 틀렸다는 거예요. 3번에 따라서 B는 소청심사위원회 재결 처분을 소송의 대상으로 해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항상 소송의 대상은 재결 처분이 아니죠. 뭡니까? 원처분주의를 취하고 있죠. 원래 징계 처분인 정직 처분 있죠? 저거 가지고 소송을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이기기도 쉽죠. 나한테 무거운 불리한 처분을 가지고 가야 소송에서도 이기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원처분입니다. 재결 처분이 아니라. 24번으로 가볼게요. 의무 이행 확보 수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제 이행시키는 수단들이 있다는 거죠. 자,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아실 거고요. 자, 가번에 보면 강제징수란 자, 요거 나왔네요. 대체적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래서 관청이 스스로 이행하거나 삼자로 하여금 행위를 이행하게끔 함으로써 그 상태를 실현시키고 나서 의무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것. 요거는 강제징수가 아니라 대집행에 대한 설명이겠네요. 자, 가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번 보시죠. 즉시강제라고 하는 것은 급박성, 보충성, 비례성. 아, 이거 딱 보면 요건 조리상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법률상 한계가 아니라요. 조리상 한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즉시강제의 절차적 한계에 있어서 영장이 필요하냐? 필요 없냐? 여기서 대해서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절충설이 통설과 판례고요. 자, 답은 즉시강제는 성질상 단기간에 종료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는 즉시강제 성질상 적합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왜? 단기간에 끝나요. 끝나버리기 때문에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끝난 사건이기 때문에 소송 제기해봤자 그렇죠? 필요가 없어요. 자, 맞는 표현이고요. 자, 라번 강제집행과 즉시강제는 선행 의무 불이행을 전제하지 않으며 강제집행은 의무 불이행을 필요로 하죠. 하지만 즉시강제는 의무 불이행을 전제하지 않는 거죠. 즉시강제는 선행 의무 불이행을 전제하지 않는 건 맞는데 강제집행은 선행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죠. 그리고 강제징수의 절차는 자, 여기 독촉이죠. 그리고 강제징수로서 세부적인 절차, 압류, 매각, 청산, 도감매청. 그렇죠. 뒤는 맞고 앞부분이 틀린 거고요. 자, 마번. 집행벌은 경찰벌과 병과에서 행할 수 없으며 병과 가능하죠. 왜 없겠어요? 자, 병과가 가능하다는 건 뭐예요? 목적이 다르면. 그렇죠? 집행벌은 뭐예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경찰벌은 의무를 위반했을 때
그렇죠? 하는 거니까 다릅니다. 전혀 성질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요. 그리고 집행벌은 반복 부과가 가능하죠. 아시다시피. 그래서 답안만 맞고요. 나머지는 틀린 겁니다. 자, 이제 25번 중요하죠? 우리 뭐 최근에 개정됐지만 뭐 최근 개정된 내용이 시험에 안 나온다. 물론 거의 잘 안 나오지만 요거는 나오겠죠. 자, 우리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 대한 거 중요하죠. 가장 옳지 않은 거 골라봅시다. 자, 1번 우리 소속 경찰관의 직무 집행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 보상 사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경찰청에 그리고 시도청에 자 경찰서는 없죠. 우리 인권도 마찬가지고 손실보상과 같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은 너무 많은 경찰서 단위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일률적으로 통일적인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찰서 아니고요. 자, 2번 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해서 요거 이제 바뀌었잖아요. 이제 5명에서 7명이 아니라 7명에서 9명 그죠?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제 위원 중에서 청구 금액이 이것도 잘 체크하셔야 돼요. 100만 원 이하일 때예요. 아주 소액 사건일 때는 소속 경찰관에 해당하는 위원 그냥 말 그대로 경찰 3명 이걸로만 구성할 수가 있다는 것도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중요하니까요. 자, 그다음 이제 3번은 이제 그 우리 경찰관들 말고 나머지 이제 위원들 나오죠. 그 위원회 위원은 소속 경찰관, 판사, 검사 그렇죠. 5년이죠. 판검변 얘네는 세트니까. 그리고 여기 법학, 행정학. 자, 법학하고 행정학인데 여기 경찰학은 안 들어가죠. 와, 요즘 여기까지. 그리고 부교수죠. 부교수. 자, 우리 부교수 나오는 거 뭐 있습니까? 나온 김에 조금 해볼까요? 부교수 나오는 거.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보통징계위가 있고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소청심사위가 있죠. 대표적으로 요 3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때 아버지가 주식 손실 입어서 손실을 좀 보라고 손실보수 이렇게 아들이 얘기하는 거라고 암기해달라고 했습니다. 조교수 나오는 거 뭐 있어요. 국가수사본부장, 시도자경위 뭐 이런 것들 고충심사위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뭐 학식 경험 풍부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자, 손실보상 결정권자가 위촉 임명하는 건 맞고요. 과반수는 경찰이 아닌 사람으로 해야 되겠죠. 민간인이 들어가야 되겠고. 자, 위촉위원회 임기는 생각하지 마세요. 다 2년입니다. 대부분 위촉위원회. 틀린 거는 2번이 틀렸어요. 자, 넘어갑니다. 자, 26번은 보상금과 관련된 것. 자, 옳지 못한 것을 골라봅시다. 자, 기억번에 보시면 경찰청장, 시도청장. 그래요. 여기는 서장도 들어가죠. 그래서 경찰청장 등은 보상금은 항상 기본 세팅이 뭐 어떻게 돼요? 지급할 수 있다가 원칙이죠. 틀린 거 없고요. 자, 니은 경찰청장 등은 1번에 따른 보상금 심사를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보상금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가 아니라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고 있고. 자, 그리고 디귿번 보상금심사위원회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 등이 임명합니다. 주로 내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내부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건 뭐예요? 의결 정족수 따질 때. 그렇죠. 외부 위원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출석이란 개념이 필요가 없는 거지.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가 아니죠. 그래서 제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는 거죠. 제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위원회는 몇 가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인 위원회는 보상금심사위원회, 그 다음에 승진심사위원회, 주로 내부적인 위원회들이에요. 그리고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최근에 시도자경위의 위원 추천위원회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중요하진 않지만 채용비위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국보, 승인, 추천, 채용 이렇게 암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미음번의 보상금 최고액 이거 너무 쉽잖아요. 이거는 5억 원이죠. 3억 원이 아니라. 그래서 나머지 기재급 기준은 경찰청장이 고시하는 거고요. 자, 넘어갈게요.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사항이니까 암기해 주시고요. 27번은 쉽네요. 경찰 긴급권에 대한 얘기죠. 1번 틀렸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거는 자연법에 근거하면 안 되고요. 실정법에 근거해야 되겠고. 자, 2번 위반 상태가 위험이 현실화됐거나 목전에 급박해야 되겠고. 자, 3번 중요하죠. 3자 승낙은 필요 없습니다. 법적 근거만 있으면 되겠고.
4번 경찰 비책임자, 위험을 일으키지 않은 이 사람에게 경찰권을 발동할 때 보충성이란 건 전제 요건이죠. 제일 마지막 수단, 최후의 수단으로 해야죠. 처음부터 막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 책임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 자신의 수단으로 위험 방지가 불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심사해보고 안 될 때 비책임자한테 경찰권을 발동하라는 거죠. 자, 이건 쉬운 문제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28번 보시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한 겁니다. 자, 여기 가번에 보시면 이제 행정소송법상에 4가지가 나오죠. 소송의 종류가 항당, 민기 4가지가 나오죠. 자, 일단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은 이거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다투는 주관적 소송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자, 민기 얘네 2명은 개인의 이익과 상관없이 공익을 위해서 제기하는 객관적 성격의 소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심판법에서는 행정심판의 종류로 3가지죠. 취, 무, 의 이 3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고요. 자, 나번에 당연히 행정심판 청구는 서면으로 하는 게 맞죠. 맞고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을 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제출하는 것이고. 자, 답번도 틀렸죠. 시도청장의 처분 부작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경찰청 소속의 중앙행심위 아니죠. 이게 국민권익위죠. 국민권익위 소속의 행심위로 가는 겁니다. 중앙행심위. 자, 라번.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대잖아요. 그럼 이유가 있으면 뭐 해야죠? 받아줘야죠. 받아주는 뭘 해야 됩니까? 인용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얘 하나 살리자고 받아들여주자고 다른 사람들을 다 죽일 수는 없어요.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가 되면 결론적으로 얘를 지게 만들 수밖에 없죠. 받아줄 수 없는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기 할 수 있다까지 포인트 잡아야 되겠죠? 사정재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정재결은 결론적으로는 기각재결의 일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마번. 취소 심판은 당사자 신청에 대한 처분이 위법, 부당한 거부 처분이거나 그렇죠. 항상 심판은 위법 경우뿐만 아니라 부당한 경우에도 자, 그 다음에 이런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 나왔잖아요. 거부나 부작위에 대해서잖아요.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이 뭐야? 이행하도록 하는 거 아니야, 이행. 그러니까 이건 취소 심판이 아니죠. 취소 심판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의무 이행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틀린 거는 총 4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9번부터는 행정학 파트, 조직 편성의 원리 봅시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잘 바꿔내는 부분은 아닌데 제가 그 부분을 좀 바꿔봤습니다. 자, 1번이 일단 틀린 거예요.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거니까. 자, 1번 계층제의 원리는 인물의 성질과 기능에 따라 나누는 게 아니에요. 포인트가 있잖아요. 어디예요? 여기 상위로 갈수록 권한과 책임이 무거운 임무를 수행하도록 편성하는 것. 임무를 책임과 난이도에 따라 구분하는 게 바로 계층제의 원리입니다. 성질과 기능에 따라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보면 계층제의 무리한 적용이에요. 이게 포인트 아니겠어요? 이걸 빼놓고 읽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자, 결국에 종적 조정을 저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층제는 뭐예요? 항상 이 수직 구조에서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종적인 구조에서만 문제가 되는 거지 이 횡적인 수평 구조에서 논하는 게 아닙니다. 계층제 자체는. 근데 어쨌든 너무 무리하게 적용하게 되면 이 종적 조정도 수직 간의 관계에서도 저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2번 맞는 표현이에요. 3번 명령 통일 원리의 단점 아니겠어요? 명령 통일의 원리가 뭐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상관에게 보고하고 한 사람에게 지시받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게 되면 단점이 이런 것들이 있어. 직접 감독하지 않는 참모, 내 직속 상관이 아닌 이 사람들이 나한테 자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게 된다는 그러한 단점도 있겠죠. 자, 4번 할거주의입니다. 할거주의 아시잖아요. 내 파트만, 내 분야만 생각하는 거고 당연히 조정과 통합의 원리를 저해하는 요소겠죠. 맨날 오답으로 항상 뭐 이렇게 틀리게 될 수 있잖아요. 주의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일단 29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30번은 결산 단계예요. 예산의 결산 단계. 여러분 머릿속에 예산의 전체 과정이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조금 집중해서 보는 건 결산 단계예요. 여러분, 결산 단계에서는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요거 2번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2번이 오답인데요. 여기 보면요, 일단 뭐가 틀렸냐면 유일하게 결산 단계에서는 기재부 장관의 손에서 나갈 때는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요, 국무회의 거쳐서 대통령의 승인을 거치게끔 돼 있어요. 편성 단계나 그 외의 단계에서는요. 근데 유일하게 이 결산 단계에서는요, 독특하게 기재부 장관의 손아귀에서 나갈 때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데요, 중간에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게끔 돼 있어요. 법조문에 이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결산 단계에서는 국무회의를 거친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라고 돼 있어요. 근데 법에는 국가재정법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국가재정법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 국무회의를 거쳐라는 표현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실무적으로 뭐 거치는지 뭐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겠는데 일단 법적으로는 국무회의를 거친다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여기서는 반드시 기억합시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맞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각 중앙관서장인 경찰청장은 뭐 왜 회계원도 작성한 이 중앙관서 결산 보고서죠. 그래서 중앙관서 결산 보고서를 다음 연도죠. 올해가 아니잖아요. 결산은 다음 연도. 그리고 2월 말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거 맞고요. 자, 2번도 아까 얘기했어요. 국무회의 거치지 않고 대통령 승인 받은 우리 중앙부처마다 받은 중앙결산 보고서를 취합해서 국가결산 보고서를 만들어서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감사원은 국가결산 보고서를 검사하죠. 결산 검사를 하죠. 그러고 나서 역시 다음 연도 며칠이요? 5월 20일까지 기재부 장관한테 송부해 줍니다. 통보해 줍니다. 자, 그러면 정부. 표현은 정부라고 하고 있지만 뭐 기재부 장관이 나중에 이 국가 결산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면 결산 과정도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2번을 좀 잘 봐달라는 취지에서 출제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1번은 쉽죠. 여러분 암기가 되셨으면 뭐 무리 없이 풀 수 있는 그런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자, 31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렇게 암기하고 계시지 않아요? 중징계하고 사의표명환자. 얘네들은 반드시 무기탄약을 회수해야 하는 애들이죠. 얘네들은. 그리고 나는 옛날에는 이제 꼭 회수해야 되는 사유였지만 이제는 회수할 수 있는 사유고요.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라번의 경징계의 경수, 중사 경수. 그죠? 얘는 할 수 있는 사유죠. 얘가 할 수 있는 사유고. 그리고 이 마하고 반은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이런 거는 보는 사람에 따라 관점이 달라질 수 있는 굉장히 지극히 주관적인 사유라고요. 이런 주관적인 사유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뺏어야 되는 게 아니라 회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심의위원회 거쳐서 회수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주로 어떤 거예요? 정신과 관련되거나, 그렇죠? 그리고 뭐 직무적상검사 해보니까 고위험군에 해당한대요. 이런 건 보는 사람마다 달라질 수가 있는 사유예요. 그러니까 회수해야 되는 게 아니라 회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 사하고 아는 얘는 무기탄약 회수 사유가 아니라 보관 사유잖아요. 보관 사유인데 보관할 수 있다가 아니라 보관하여야 한다. 해야 여기까지 잘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회수할 수 있는 사유는 나하고 라하고 마하고 바가 되겠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이제 32번 문제도 1번은 뭐 자주 출제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기출에서 자주 출제하는 부분은 아닌데, 자, 1번 보시면 언론 등에 의해서 범죄 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보도 공표된 자는 형사 절차가 요거죠.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무죄입니다. 무죄. 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이 됐죠. 그럼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언론사 등에 추후 보도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이 추후 보도라고 하는 것은 뭐였어요? 내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 같은 무죄 확정 받고 나서 무죄 확정 받았으면 이거를 보도를 해서 내 명예를 회복을 시켜줘야 되는데 보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때 청구하는 게 추후 보도 청구란 말이에요. 그러면 답은 나왔잖아요, 여러분. 보도가 있었어, 없었어? 보도가 없었잖아요. 그럼 보도가 없었으니까 보도가 있음을 안 날 이 기준을 잡을 수가 없는 거지. 3개월은 맞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고쳐야 돼요? 보도가 없었으니까. 보도가 있음을 알질 못했잖아.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후 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알겠죠? 여러분 정정 보도하고 반론 보도하고는 달라요. 정정 보도나 반론 보도는 어쨌든 보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요거는 보도가 없는 경우니까 있음을 안 날이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고. 됐죠? 사실을 안 날. 자, 2번 보시면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중재부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가름하는 직권 조정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당사자 사이 합의가 안 되면 직권으로 조정 결정을 하거든요. 자, 그걸 언제 할 수 있냐면 알다시피 신청 접수일로부터 21일 이내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사자들이 이 직권 조정 결정이 마음에 안 들면 뭘 갈 수 있죠? 이의신청 갈 수 있잖아요. 그 이의신청 가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를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법원에서 3개월 내에 판결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이 과정 여러분 꼭 정리 뒤에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자, 2번은 맞는 거고요. 자, 3번 보시면 이제 중재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조정은 우리 그 중재위원회 가서 합의를 통해서 결판을 내는 거고, 중재는 뭡니까? 아예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무조건 따르겠다. 중재위에서 나온 결정에 무조건 따르겠다라고 합의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중재와 조정의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정이 나오든 간에 따르겠다는 거니까 이 중재부에서 나온 결정은 뭐와 같은 거죠?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판결 나오면 따라야 되잖아요. 똑같다고요. 조정과 중재의 차이를 기억하세요. 맞는 질문이고요. 자, 이 4번은 기출에서 다루지 않는 거예요. 근데 충분히 출제 가능합니다. 맞는 질문으로요. 법원은 언론 보도 등에 의해서 피해를 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재판이 있어요. 이건 다른 재판에 우선해서 신속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왜 신속히 하겠어요? 여러분 요즘 어때요? 만약에 잘못된 보도로 내가 피해를 입었으면 어떻습니까? 요즘 얼마나 빨라요, 정보가. 내 명예가 얼마나 많이 피해를 보겠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죠? 언론중재법에서는 다른 것에 우선해가지고 빨리 신속하게 해주라는 겁니다. 내 명예를 빨리 회복시켜주라는 거예요. 자, 그런 취지. 4번 지문은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추가로 좀 정리를 해주세요. 자, 33번은 이제 쉬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보공개법. 자, 여기 비공개 결정 있었죠. 그리고 부분 공개 결정 있었죠. 어쨌든 결정이 있었잖아요. 결정이 있었으니까 뭡니까? 자, 기준이 어떻게 되죠? 결정 통지를 받은 날. 자,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 후에 20일이 경과하도록 결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은 어떻게 돼요? 청구 후에 20일이 경과한 날부터죠.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자, 며칠 내에요? 이의신청은 30일 내에. 뭐로요? 문서로요. 이의신청은 하여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자, 밑에 문장.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자, 며칠 내에요? 결정은 7일 내에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 줘야 되겠죠? 지체 없이. 자, 항상 문서입니다. 문서. 구두 나오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끝나는 날에 그렇죠. 다음 날부터 자, 며칠이요? 7일 내에 연장 사유를 또 통지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합치면 84가 될 겁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제 34번 보안 업무 규정에 대한 거예요. 자, 1번에 보면 각급 기관장은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모든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해서 비밀관리 기록부를 작성해서 갖춰둬야 되겠죠. 자, 그리고 다만 2급이 아니죠. 1급 이상의 비밀은 따로 작성해 둬야 됩니다. 항상 1급은 따로예요. 따로. 그냥 따로라고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일단 1번 틀렸고요. 자, 2번 생산자가 특정한 제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거죠. 우리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건 이건 1급이 아니죠. 2급 및 3급 비밀이라고 하셔야 되겠죠. 이게 틀린 거죠. 자,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이런 것들은 빨리. 자, 그럼 3번이 맞다는 거예요. 비밀 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한테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게 할 때는 국정원장이죠. 여러분 대부분 국정원장 나와요. 여기서는. 보안 업무 규정은요. 거의 국정원장이에요. 그리고 자 이렇게 내용 확인하고 뭐 자체 보안 대책을 마련하는 보안 조치를 해야 되겠고요. 자, 여기 1급만
1급은 항상 따로이면서 이것만 이제 국정원장과 미리 협의하라는 거죠. 맞는 겁니다. 이건 틀린 거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밖으로 반출할 때 비밀을. 원칙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되는 게 있다 그랬죠. 공무상 반출이 필요할 때는 소속 상관이 아니라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되겠고요. 4번이 역시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끝나갑니다. 좀 힘내시고요. 35번에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공부하신 분들은 좀 어렵지 않죠? 이거는. 자, 1번. 신분 비공개 수사죠? 신분 비공개 수사니까. 자, 요걸 할 때는 사전에 항상 상급 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경우 3개월을 초과할 수가 없죠. 맞네요. 자, 2번. 국가수사본부장은 신분 비공개 수사가 종료된 즉시. 자, 여기 경찰청장에게가 아니죠. 여기 국가경찰위원회에다가 수사 관련 자료를 보고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항상 국경위는 뭐 하는 곳이죠? 청장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을 견제하는 역할도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국가수사본부장은 국회 소관상임위에다가 여기다가도 하죠. 그 자료를 반기별로 보고한다. 틀린 거 없으니까 이것도 한번 잘 봐주시고. 자, 그 다음 이제 4번이에요. 신분 위장 수사죠. 이거는 여러분 신분 위장 수사랑 비공개 수사 차이 아실 거고. 기간은 똑같이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겠고요. 그리고 연장 필요가 있을 때는 자, 역시 3개월 범위에서 수사기간의 연장을 누구한테 신청하는 거죠? 검사한테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검사는 법원에 연장을 청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 경우에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가 없죠. 자, 맞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건 없고요. 이거는. 자, 그다음 이제 36번은 아동학대 처벌법에서 임시조치 골라보자는 거예요. 임시조치. 자, 근데 일단 답은 2번입니다. 이 피해 아동 등을 연고자에게 인도하는 거 있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6월 21일부로 6월 21일인가 아무튼 6월 달이에요. 시행되는 거죠. 자, 이거는 뭡니까? 응급조치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2차 시험에 들어가니까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피해 아동을 연고자한테 인도하는 것 우리가 응급조치 내용 중에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해설에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나머지는 임시조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37번은 1번이 일단 적절하지 않은 것이에요. 틀렸는데요. 여러분 원래 이 1번 지문 공연법은 우리 특히나 강론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았죠. 근데 이제 조금 의미가 있게 된 이유가 공연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게 3월부로 개정이 됐어요. 이게 3월 25일분가? 아무튼 3월 달에 개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옛날에는 이 공연법은요. 우리 경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 소관이 어디 소관이냐면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소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연법 지문에 경찰이란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애초에 우리 기본서에.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쭉 공연장 운영자는 재대처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 신고를 하라고 돼 있죠. 자, 그리고 이 경우에 이런 사람들은 신고받은 재대처 계획을 예전에 이제 관할 소방서장한테 통보하라고 돼 있었어요. 관할 소방서장한테. 근데 이게 개정이 돼가지고 관할 소방서장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통보하라고 돼 있냐면 관할 경찰 서장에게도 통보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두 사람이에요. 얘한테 혹은 얘한테. 얘하고 얘한테 통보하라고 돼 있다고요. 이게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럼 어쨌든 간에 우리 경찰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놓으셔야 돼. 옛날 기출문제지만 보시거나 개정된 걸 모르고 이거 무조건 맞다라고 하시면 망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다행인 건 강론이니까 출제 가능성이 좀 떨어지겠죠. 그렇죠? 최근에 개정된 내용이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제 경찰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쉬울 거예요. 2번 보시면 뭐 선거 관리와 관련해서 개표소 내부잖아요. 1선이죠, 1선. 자, 1선 개표소 내부는 당연히 선관위원장의 책임하에 질서 유지하는 거 맞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질서 문란 행위가 발생했다면 위원장 또는 위원이 요청을 하면 정복경찰력을 투입을 하고요. 그리고 질서가 회복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죠? 그러면 즉시 퇴거합니다.
맞아요. 틀린 거 없습니다. 종합적인 지문이고요. 자, 3번은 경호경비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호경비. 자, 여기 뭐 아시다시피 1선은 안전구역이죠. 뭐 절대 안전 확보구역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 MD 설치하죠. MD 설치하고 BPO 확인하고요. 그리고 출입자 감시하죠. 그리고 2선은 경비구역이라고도 표현하고 주경비지역이라고 표현하고요. 3선은 경계구역, 뭐 조기경보지역 이렇게 표현하죠. 2선에서 뭐합니까? 바리케이트 치고요. 1선으로 못 들어가게. 그렇죠? 예비대 운영하고 이런 거 하는 거죠. 틀린 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다중범죄 특징 중에서 확신적 행동성. 자, 이거 뭐예요? 자, 여기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감하고 전투적인 경우가 많아서 이분들은 투신이나 분신 자살 이런 거 한다는 거죠. 틀린 거 없습니다. 4번도. 자, 그래서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이 공연법 이거 정리를 좀 잘 해 두십시오. 관할 경찰서장이 추가가 됐어요. 자, 그리고 강론은 제가 일부러 조금 개정법령, 우리 2차 시험에 포함이 되는 개정법령을 많이 출제했어요.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뭐 모의고사 뭐 90점, 100점 맞고 좋아할 거 아니잖아요. 알아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내 약점을 체크하는 게 모의고사니까. 자, 음주 측정 방해 행위죠. 이것도 역시 6월부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음주 측정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 각자 뭐 교과서에 기본서에도 개정사항 정리해 놓으셨을 거고 설명도 들으셨을 테니까 제가 여기서 기본 이론처럼은 하지 않고요. 자, 우리가 일단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 음주나 측정 거부, 음주 측정 거부 여기다가 그냥 측정 방해 행위 하나만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2회 이상 음주, 2회 이상 측정 거부 이런 것들 다 2년짜리 사유였잖아요. 똑같이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한 경우도 2회 이상 했다면 이건 3년이 아니라 2년 면허 발급 제한 사유가 됩니다. 자, 해설에서는 2년하고 5년짜리만 넣어놨어요. 이거 말고 3년짜리도 있습니다. 3년도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확인하세요. 자, 그리고 요거 5년짜리 중에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얘가 그렇죠? 사람을 사상하고요. 사상하고 신고 안 하고 뺑소니 치고요. 도주하고 거기다 뭐 했죠?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했죠? 자, 이런 경우에는 5년간 면허 발급 제한됩니다. 맞아요. 3번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런 애가 자, 여기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죠? 자, 우리 술 먹고 음주 사망사고 일으키면 5년짜리 사유였잖아요. 거기다가 음주 측정 방해까지 했다면 요거 5년 사유 맞습니다. 2번, 3번 다 5년 사유니까 기억하시고 자, 4번은 형사처벌 규정인데요. 요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와 똑같냐면 자, 1회 측정 거부 형사처벌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음주 측정 방해 행위로 인해서 형사처벌 기준 1회 위반이에요. 지금 2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똑같이 1년 이상, 5년 이하, 500에서 2000 이하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문제 푸시고 여러분 그 기본서의 개정사항 정리를 좀 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9번 갈게요. 집시법입니다. 자, 여러분 집시법 중에서 예전에 기출된 부분도 들어가 있어요. 일반 같은 건 이제 기출된 부분이고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관할이 어디입니까? 갑단체가 A공원, 전북 군산경찰서 관할이죠. 그리고 여기 B광장은 충남 서산서 관할이래요. 자, 그러면 일단은 지역 자체가 다릅니다. 전북과 충남이에요. 자, 그럼 이거는 전북청 관할이고요. 전북 시도청 관할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충남청 관할 아니겠어요? 자, 그럼 결론 뭡니까? 두 곳 이상의 시도청 관할일 때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관할이 두 곳 이상의 시도청 관할에 걸쳐 있을 때는 아시다시피 경찰청장 나오지 않죠? 주최지 시도청장이 관할권자가 되는 거였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되겠네, 이제. 여기 주최지 표현 어디 있어요? 요거 있잖아요. 5개 지폐를 갖고. 요게 바로 뭡니까? 주최지 아니에요, 주최지.
주최지 시도청장 누굽니까? 전북청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갑단체의 대표자인 주최자인 을은 경찰청장 나오지 않잖아요. 누구죠? 이 주최지의 시도청장인 전북청장에게, 그렇죠? 전북청장에게 집회신고서를 제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은 이렇게 수정하셔야 되겠고요. 자, 2번. 우리가 관할경찰관서장이 집회신고 받잖아요. 집회신고서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날짜나 시간, 장소 이런 형식적인, 그렇죠? 절차와 관련된 이런 건 심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집회시위, 이거 신고, 그죠? 기본권 아니에요. 집회시위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건드릴 수 없고 형식적인 사항만 관련해서 위비점이 있다면 보완 통고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적절한 것을 고르는 거죠. 일단 1번도 틀렸고요. 2번도 틀렸죠. 그래서 자, 그럼 이제 3번 봅시다. 주최자는 신고한 5개 집회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됐죠. 그러면 집회 일시 항상 몇 시간 전? 24시간 전에 철회 신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죠. 맞는 겁니다. 맞는 거. 자, 그럼 이것과 관련해서 4번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 신고서를 관할 관서장한테 제출하지 않으면 페널티가 주어지겠죠. 근데 이게 틀린 게 모든 5개 집회 시위가 아니죠. 일단 여기는 맞아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맞습니다. 항상 숫자 100만 원 잘 기억하시고 신고서 하나 안 냈다고 전과자 만들 수 없으니까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게 틀린 거예요. 우리가 한 개의 집회 시위가 있을 때는 철회 신고서를 24시간 전에 제출하면 되고 이거 제출 안 했다고 해서 처벌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경우는 집회 시위가 경합할 때.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자, 먼저 신고된 집회 시위가 있을 때 그때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페널티 규정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다른 상대방 집회를 방해하기 위한 그런 경우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모든 5개 집회 시위라고 하시면 안 되고 경합된, 그렇죠? 2개 이상의 집회 시위가 경합됐을 때 먼저 신고된 집회 시위가 있을 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일단 3번이 맞는 거예요. 가장 적절한 것.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40번 범죄인 인도법에 대한 인도심사 명령 청구에 대한 거죠. 요거는 뭐 제가 다 뭐 수업 때도 이론 때도 정리해 드리니까. 자, 항상 우리가 상대 국가에서 우리가 인도심사 명령, 청구 명령이 날라오죠. 그럼 항상 외교부가 먼저 접수를 하고 당연히 뭡니까? 외교부 장관이 형식적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한테 법리를 따지기 위해서 넘기잖아요. 그럼 법무부 장관은 실질적인 그런 내용에 관한 심사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여기 법무부가 돼야 돼요. 자, 이제 법무부 장관은 자, 누구로부터?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송부받았겠죠. 청구 명령서를 송부받으면 자, 인도 청구서 등을 이렇게 받았을 때 그럼 법무부 장관은 밑에 서울 고검장한테 송부하죠. 서울 고검의 검사장한테 송부를 하고 그리고 이분은 높으신 분이니까 본인 직접 뭐 타이핑 치고 청구서 안 만들어요. 그래서 소속 검사. 얘로 하여금 누구에게? 자, 서울 고등법원이죠. 여기다가 범죄인 인도 허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도록 명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 고법에서 어떻게 해요? 결정을 하죠. 인도심사에 관한 결정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청구하도록 명령할 때 누구를 경위한다? 우리 검찰 조직의 높은 사람, 고검장보다 위에 있는 검찰총장을 경위한다까지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 검찰 조직은 아니잖아요. 공수처장이라던가 그 소속 검사는 검찰 조직의 일원이 아니니까 이 사람들은 빼고요. 제외시키고 이렇게 청구하도록 명령하는 겁니다. 기타 나머지 사안들은 여러분들이 이론 통해서 정리하셨을 테니까 이 정도만 정리할게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번.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6월 윌비스 모의고사 경찰학 해설을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